장미 대선이 이제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갖는데요. 네, 이 시간 첫 TV 토론의 관전 포인트와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후보들의 이슈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요즘에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루하루 나오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0% 중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요. 안철수 후보는 36.5%로 이전보다는 다소 좀 주춤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유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2.6%포인트 올랐고 안철수 후보도 2.4%포인트 올랐어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좀 주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리얼미터 측은 그 이유로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의 그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이런 논란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해석은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들의 큰 변수에 따라서 뭐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다른 조사들의 경우는 보면은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렇죠. 리얼미터의 조사인 경우는 최근에 유독 저기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다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왜 리얼미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거는 조사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핸드폰 소위 무선 전화의 비중이 90%고 집 전화인 경우 한 10%를 하고 또 조사를 하는 방식도 ARS 자동 응답으로 하는 게 80%고 전화 면접원이 하는 게 20%인 방식인데 보면 지금 현재 보면은 다른 조사에서 그 소위 가정 전화 집 전화를 40%로 한 조사에서는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가 좀 많이 나온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하고 지금 분명한 거는 지난 주말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후보 선출한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를 타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서로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안철수 후보도 네거티브를 비판을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상호 여론조사가 좀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특별히 오르지 않고 특별히 내리지 않는 이런 이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번 주말에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앞으로 어느 쪽에 승기를 잡느냐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 결과를 보시면서. 일단 리얼미터라는 조사 기관의 좀 특성이 반영된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조사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김광덕 부장이 얘기한 대로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조사 방식을 똑같이 하더라도 기관에 따른 편견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 유선 비중을 뭐 10%로 하느냐, 14%로 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조사 기관에 따른 특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김광덕 부장이 똑같이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새롭게 안철수 후보가 아주 기세를 올리면서 쳐올라는 모습이었는데 올라가는 또 벽도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한계에 좀 달한 상태에서 또 한 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 과제가 남아있고 이번 주는 이제 그게 서로 몰미 탐색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몇 개 나왔던 무슨 변수에 따른 영향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제 보도됐던 JTBC의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8.3%, 문재인 후보가 38%로 소수점 차이를 보였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여론조사도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여론조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결과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고 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지지할 사람은 못 정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언론사하고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참 유권자들도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사실은 다른 지금 정책 경쟁이 덜 벌어지는 바람에 어찌 보면 여론조사의 어떤 경마식 보도, 여론조사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는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가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어서 참 그 의아해할 텐데 어저께 JTBC 여론조사에서는 코리아 한국 리서치에 의뢰했는데
여기서는 0.3%포인트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앞섰는데 이거를 뭐 앞섰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치상으로 0.3% 조금 더 나온 건데 거의 초접전이라고 봐야죠. 거의 동률에 가까운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며칠 전 이 소위 말해서 이 JTBC가 의뢰한 코리아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아니고 한국 리서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국일보 의뢰 지난 주말 조사에서는 37.7% 문재인 후보, 그다음 37.0에서 안철수 후보에서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0.7% 앞섰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지난 주말 조사에서 한 3일 사이에 또 이제 안철수 후보가 0.3 높게 나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지금 아주 미세한 차이로 초접전이 벌어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로 보입니다. 네, 리얼미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의 차이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조사기관에서 또 초접전도 맞는데 국민 입장에선 초접전이 맞는 건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한 7, 8% 갭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 비교를 해봐야겠죠. 뭐 연합뉴스 정리를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한참 치열하게 경합이 붙었을 때 5개 조사를 분류해가지고 뭐 3개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 우세한 쪽으로 미세하지만은 2개는 안철수 후보가 하나는 뭐 똑같이 37.7로 똑같이 한 개의 조사가 나오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네. 현재 조사는 초박빙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대신요.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해석이 미미한 시점입니다. 사실은요. 여론조사에서의 변화가요. 저는 같은 사람의 지지의 변화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동안에 조사에 응답하지 않던 사람들이 조사하는 새로운 추세가 생긴단 말이죠. 대개 조사에 보면 좀 대세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올라갈 때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쪽들이 응답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많이 응답해봐야 20몇 %인데 7, 80%에 해당되는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응답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예. 이것은 좀 검토해볼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샤이머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숨은 편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민심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전에 왜 최근에 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대선 당선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론조사가 좀 이제 구태에 머물러 있어서 좀 이게 방식이 구식이어서 잘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는데 예. 이번 저희 대선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 좀 적용될 수 있는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대선에서 과연 여론조사가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조사 방식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본 추출 같은 것도 좀 다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게 과연 맞느냐를 이번 대선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했지만 미국 대선이 틀렸고 그렇죠. 예.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조사도 틀렸고 예. 작년에 한국의 총선이 아주 크게 틀렸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왜 이렇게 좀 과거에 달리 이렇게 틀린 게 많이 나오고 있느냐?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통신 수단의 급격한 변화가 가장 큽니다. 통신 수단에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과거에는 가정 전화를 주로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가 작년 한국의 같은 경우는 작년 총선 때는 이 지역구별로 할 때는 이 핸드폰의 번호를 지역별로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는 가정 전화 조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렸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번 조사도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가정 전화를 40% 정도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 지금 한 10%나 한 20% 전후로 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그거에 따라서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가정 전화를 많이 한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고령층이 답변을 많이 하니까 핸드폰 조사를 많이 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어서 과연 요번에 이 대선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는 게 과연 더 정확하게 그러게요. 여론을 반영하는 건가 하든 그런 또 하나의 그것도 테스트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해서 우리가 분석할 때 뭐 세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 될 겁니다.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 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또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세 차원의 계리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하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의식의 차이라든가 편견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불편해하겠습니다만은 좀 그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감안했을 때 그것도 같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 김 부장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는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직접 면접 아니면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ALS 돌린다거나 바로 뭐 특히 이제 그 휴대전화 통해서 조사를 쉽게 하게 되다 보니까 조사는 쉽게 하는데 과연 대표성을 얼마나 제대로 확보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샘플을 대표성을 확보를 하지만은 응답자의 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하나 좀 덧붙일 거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세대별 인구 비중에 따라서 그 인구 비율만큼 놓고 이제 표본을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표하는 과정에서는 연령대별로 투표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데 과연 이번 대선에서는 연령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젊은 층이 과거의 경우 좀 투표율이 낮았는데 이번엔 과거 탄핵 정부를 거치고 좀 높아질 거란 예상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 또 고령층이 과거에 투표율이 높았는데 과연 그거를 높은 투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좀 그래요. 떨어지느냐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판별 분석에 반영이 돼야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5개 정당 후보가 참여하는 TV 토론회 녹화가 진행 중일 텐데 네.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5명이 되기 때문에요. 조금 차별성을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5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서 5명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 의석 5석 이상 가진 후보, 또 지난 전국 선거에서 3% 이상 지지를 받았던 후보, 5정당 후보가 모두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고 있긴 합니다. 오늘 이제 녹화가 돼서 방영될 경우도 탁자에 앉아서 하더라도 자료 준비를 특별하게 가져가지 못하겠답니다. 예컨대 준비해서 읽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탠딩 토론 비슷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는데 가장 한계는 어쨌든 간에 5명이 되다 보니까 좀 차별성을 보기가 쉽지 않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날 소지가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전에 한국 정당학회 조사에 따르면은요. TV 토론 자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조사도 있었단 예. 말이죠. 나왔을 때 보니까 응답자의 8.3%가량이 TV 토론을 보고 나서 후보자를 바꿨거나 새로 지지할 사람을 선택했다. 네. 8.3% 정도면 100명에서 8명 정도는 TV 토론 효과를 보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조기 대선이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선거전이 치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다수한테 지금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TV 토론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시청률을 보면요 주요 방송사들 다 합했을 때 40%대 후반이 나오고 일반 국민들 조사했을 때 적어도 TV 토론을 한 번쯤은 봤다라는 것이 9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인 거 영향을 미칠 변수다라고 예. 봅니다. 이전보단 분명히 그 이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그 토론회에도 관심이 많았던 네. 것처럼 이전보다 민주당 경선 때부터 이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저는 방금 우리 선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과거의 경우 그 TV 토론을 보고 이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8명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그보다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지층들이 그전 같으면은 1년 12월 때까지 1년 내내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이미 고민을 해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TV 토론으로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기 대선에서 또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지율이 그 지층들이 마음이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는 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관위가 주최하는 세 번의 토론 중에 2번은 스탠딩 토론이고 뭔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다 원고만 미리 예상 질문을 다 알았었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그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약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주자가 좀 단순한 양강 구도가 아니라 지금 양강 구도로 가면서도 뭔가 홍준표 후보라든가 또 유승민 후보라든가 뭔가 또 심상정 후보 또 개성이 다 있고 그렇죠. 말들도 또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렇게 끼어서 하기 때문에 뭔가 흥미를 첫 번째 제가 보기에 최소한 초반에 이 TV 토론은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 후보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이제 뭐 보니까 12시 20분까지니까 이제 한 2분 남았네요. 네. 또 5명 토론의 한계를 저는 좀 양자 토론도 조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랬습니다. 선관위 원칙에 따르면은 5명이 참석하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유권자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는 양강이 되든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을 추가하든 간에 조금 밀도 있게 서로 상호 비교 평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방송사 주체들인가 뭐 해가지고 그렇죠. 뭐 양자 토론도 조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논란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측이 우선 고가 가구를 헐값에 구입했다. 그리고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의혹에 휘말렸는데요. 또 부인의 해명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또 예. 논란입니다. 이 부분 좀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하고 지금 뭐 안철수 후보 측이 요즘은 서로 워낙 네거티브 공세를 많이 해서 네. 예. 의혹 제기가 뭐 일을 뭐 한 건 두 건씩으로 계속돼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다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이거에 대해서 또 해명하는 것도
자꾸 말이 바뀌는 바람에 과연 뭐가 진실인지를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문재인 후보 측은 이러한 고가 가구 헐값 구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좀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좀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의혹이든 간에 아들 채용 의혹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아봤더니 일단 이게 논란이 나오게 된 거는 지난번에 대선 때 TV 광고 때 문재인 후보가 앉았던 의자 이게 네. 과연 얼마짜리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논란에서 나와서 하는 과정에서 아마 취재가 된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 측의 그 사모님이 그 부인이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의 전시 가구로 있던 거는 좀 그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가구 전시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그걸 한 15점을 1,000만 원에 지금 구입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는 지인이 인테리어 업자, 건설업자인데 그 전시 가구들을 아마 한 전체 합쳐서 한 2억 원에 산 것 중에 일부를 한 15점가를 한 1,000만 원에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 부채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이 인테리어 업자한테 2,5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양산집 그거를 자택을 일종의 수리하면서 그거는 그 비용으로 대체해서 그거는 그 채무 관계는 해소가 됐다. 그래서 그때 그 채무 관계를 해소 집수리 비용으로 할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채권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당시 제외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뭐 해명이 몇 차례 좀 한두 차례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좀 혼란이 있었는데 한번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서 해명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또 안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분을 뭐 편법으로 강화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선거 운동에 안랩 직원들 또 그 동원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련된 해명 같은 것도 방어 논리 좀 갖고 나서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안랩 주식 관련 이제 이야기는 2012년에도 강용석 그렇죠. 당시 의원이 강하게 예. 제기해가지고 했었는데 당시 어느 정도 정리됐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법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 뭐 수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두고 유권자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이 중심이 될 겁니다. 과연 그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본인이 식구들이 거의 주주로라든가 감사로 있는 회사 차원에서 본인에게 편파적인 특정한 이익을 과도하게 챙겼는 것인지 아니면 초기 회사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인지 이 부분은 과거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국민들이 판단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안랩 직원들 동원 문제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선거 사무실 차릴 때 안랩 직원들이 와서 도와줬던 거, 예. 또 집안에 상 치를 때 와서 도와줬던 건 얘기하고 있고 안랩 측에서는 그냥 안랩의 창업자하고 또 퇴직 임원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에 정도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과도하게 직원들 갖다 부려먹은 것인지 봤을 때 저는 창업자 정도면은 집안에 상 치르는 데 와서 도와주는 정도면은 그냥 사회적인 관행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식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합니다만은 다른 분들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안철수 후보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아까 뭐 이게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학부모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지지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약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여기에 그렇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최근에 아마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어떤 모임에 가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한 게 결국에는 그 사립 유치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예. 이제 이 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은 지금 많은 그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이 단설 유치원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거를 자제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병설보다는 이런 단설이 시설이 더 좋은 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데 또 뭐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또 유권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 안철수 후보는 뭐 여러 가지 해명하면서 이제 뭐 전달이 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든 제가 보기에 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 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되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보수 결집기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보 대선 프레임으로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까지 같이 한반도 4.5월 위기설에 발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좀 면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특별한 프리미엄을 누리기가 쉽지 그러니까요. 않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요. 뭐 이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과거 뭐 근래 와서는 안보 문제가 쟁점이 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보수 진영에 유리한 선거 환경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가끔은 오히려 역풍이 불기도 했었고요. 예. 최근 상황에 이제 안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트럼프 정부가 최초로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가능성까지 만들고 있고 또 뭐 정확한 근거가 없는 4월 이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렇고 또 새로이 대통령과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한다든가 제3위 정도 돼가지고 경합을 하는 수준이라면은 안보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오히려 다른 큰 변수가 압도하고 있어서 이 자체가 홍준표 후보의 지지라든가 행보에 큰 변수는 안 될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거는 지금 적어도 구집권 여당인데 구집권 여당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 현재는 아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 논란 자체가 쟁점이 되게 어렵다라고 보고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다른 후보들도 적어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지금 안보를 우선으로 해서 그 강화하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좀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팽팽한 상황이라면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주장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취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저는 홍준표 후보의 비교 우위를 크게 삼을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안보 프레임 생각합니다. 자체가 보수 결집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또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유승민 후보 이번에 네. 지지율 조사에서 또 떨어졌는데 그 바른정당의 경선 토론회가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이 됐는데 반응이 괜찮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TV 토론이 또 스탠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기 네.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좀 반전의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겁니다. 지금 뭐 자기로서는 어느 후보보다도 자기는 개인적으로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어떤 당의 한계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현재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정당 아닙니까? 새로 이제 예.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이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최근에 오히려 오르지 않고 약간 오히려 주춤해서 오히려 하락세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일한 이번에 돌파구를 TV 토론으로 한번 스탠딩 TV 토론에도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미 당내 경선에서 이 남경필 지사와 스탠딩 TV 토론을 해서 마이너스 처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얻은 적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유 형식의 토론을 할 경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경제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예. 경제 분야에서는 어느 보다도 전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본인은 또 안보 분야에 또 국방위 같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안보 분야의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안보와 경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두 문제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예. 과연 그렇게 뜻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이렇게 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1등 대통령 한 사람만 뽑는 환경인데 한 번 기세를 올리는 사람은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만들 계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지금 조기 대선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국면에 대한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요. 이런 유승민 후보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해석한다면은 초기의 행보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른정당으로 나갔으면은 바른정당으로 분당해 나갔던 이 명분에 충실해야 되겠는데 바로 초기 때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나가서 독립적인 정당을 만들었던 취지를 스스로 조금 뭔가 희석시켜 버려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수에서는 조금 소규모고 상대적으로 세는 약한데 명분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초기 약세에 좀 원인이 됐고 이후에는 그게 겹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계속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요. 조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후보 간의 차별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거는 이번 대선이 일반적인 대선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나머지 후보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짐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한계가 아니겠나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치러진 재보선이 대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좀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선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풍향계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예.
대선으로 가는 큰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조그만 선거 이거는 굉장히 풍량계 역할, 바로미터 역할을 해요. 사실은 예. 그 길목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 거는 풍량계로 그대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이번에 어저께 재보선에 하는 투표 심리와 이번 대선에서의 하는 투표 심리를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아까 말했지만 소위 말해서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되는 사람 쪽으로 밀어주자라고 하는 밴드웨건 잘 되는 쪽에 계속 사람들이 몰리는 거. 그리고 언더독 현상은 안 되는 사람한테 그 위안을 삼기 위해서 좀 지지를 해주는 건데 언더독 현상은 잘 안 나타나요 대선에서. 그래서 그런 건데 어저께 결과를 보면 내가 보기에 두 당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 같고 예. 두 당은 누구 어디냐 한국당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모처럼 탄핵 국면 이후에 대구 경북에서 어쨌든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예. 대구 경북의 여러 가지 기초광역위원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대구 경북에 뿌리를 내린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한국당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고 또 거기다가 또 포천시장까지 또 수도권에 차지했는 이런데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작은 당이지만 나름대로 선전을 해서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됐는데 일단 호남의 그 광역 기초의원 5군데 중에 3군데를 차지하면서 승리를 거뒀어요. 민주당은 한 곳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호남에서 일단 우위를 지켰다는 데서 국민의당이 만족해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위안을 삼을 게 이제 하남시장을 원래 하남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하남시장을 차지했고 부산 경남의 광역 기초의원 10명 중에서 5군데나 절반이나 차지했어요. 그런 점에서 그랬는데 바른정당은 이번에 별 결과가 뚜렷하게 없어서 바른정당이 여전히 여기서도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나타내는 선거였습니다. 예. 자, 문재인 후보가 사람 중심 성장 경제를 지향한 제이노믹스 구상을 발표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자강 안보, 또 좋은 일자리 등을 핵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는데 두 후보 공약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공약은 일단 당의 여러 가지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고 우리가 공약 중에서도요. 서로가 합의하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입장의 차이에 따른 갈등적인 논쟁적인 공약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현재까지는 교육 공약 아니면 일자리 공약 관련해서 두 후보 간에 좀 논쟁의 여지는 좀 남겼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일단 서로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관련 문제는 어느 후보든 간에 지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용어만 좀 다를 뿐이죠. 공정이냐 뭐 동반이냐 이런 용어만 다를 뿐이고 같이 가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실행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지난번에 일자리 공약 가지고 상당히 서로 후보 간에 논란이 있었죠.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관련해서 일자리 81만 개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공공부문은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공약 못지않게 이번의 경우는 과연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후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선 1차적인 관점이 아니겠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공약이라든가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결국 리더십의 실패 아니었습니까? 국정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통합해 갈 것인가 이게 오히려 1차적인 관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도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의 이제 논쟁이 시작된 거니까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후보는 여기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국가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의 경제를 많이 하자는 게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결국에 국가가 어떤 수단이냐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많이 하자는 그래서 재정 증가율을 원래 3.5%인데 지금까지 한 7%로 높이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 작은 정부,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자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이런 국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입장으로 가자.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그런 분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논쟁을 벌이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게 사람들이 요거는 많이 물어보더라고. 왜 제이노믹스입니까? 왜 문재인이면은 M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제이노믹스입니까? 했더니 제가 알아봤더니 제인에서 제이가 나온 것 같고요. 제이노믹스인데 또 특히 이 노무현 정부의 옛날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제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냐면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L자 곡선을 그린다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J 곡선을 그린다. J는 뒷부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캠프라든가 이 노무현 옛날 과거에 그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이 J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지금 공약을 비교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주도의 성장 이거를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이 상당히 먹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 계층적인 전략이잖아요. 과연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했을 때 어떤 게 과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그렇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역시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정책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 성장에 얼마나 좌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과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를 아까 했던 것이 문재인 후보 쪽이었다면은 실제 경제 동력은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게 안철수 후보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그 판단 하나 있겠고 또 경제 그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좀 그 과실이 계층 집단마다 다르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뭐 그 집단에마다 좀 반응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그래도 집단에 따른 반응보다는 국가 전체의 성장을 동력을 중심으로 봐야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현재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정책이 대학 어느 그렇죠. 쪽인가 뭐 여기에 주목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또 안철수 후보가 15일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예. 2012년에 문재인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거랑 좀 차별을 하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네, 그런 전략이 들어 있는 거죠. 항상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결정에는 항상 득표의 전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일석이조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문재인 후보도 겨냥한 것이고 홍준표 후보도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 이 대선에 나서는 유력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들은 제 기억으로 저도 대선을 한 25년 이상 취재했는데 항상 이 의원직을 내놓았어요. 네. 옛날에 뭐 박근혜 후보도 그랬지만 옛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다 내놓는데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안 내놓는데 그건 또 나름대로의 의회 중심에 내가 비록 대통령 선거의 결과 관계없이 의회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제 않는 그 명분으로 안 했는데 그걸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배수진을 치겠다 의원직을 버리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여러 가지 변칙으로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보선이 안 되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겨냥해서 홍준표 후보의 또 지지율이 떨어져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또 그런 또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